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댓글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연애관계 중에 상대방한테 되게 꼼짝달짝 못하는 소위 의뢰연애를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을 바칩니다. 의뢰연애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관계 중에 어느 관계나 좀 더 리드해 나가는 쪽이 있고 따라가는 쪽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 리드하는 쪽에서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 상대 쪽에서는 그 연애가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애 관계에서 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원리와 의뢰 연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거를 진짜 꼭꼭꼭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지금 그 원인보다는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의뢰 형태의 연애를 하고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계가 조금씩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갑의 입장이 되지? 연락을 한번 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관계의 역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크게 제가 이 갑을이 결정되는 원리와 현재 을일 때 왜 상대방이 갑이 되는지 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쉬움이 없는 쪽이 갑이 된다.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갑이 된다. 갈등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갑이 된다. 자, 상대방이 갑이 되는 경우의 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감정이 덜한 경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이 파생 상황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이 되는 경우,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대체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흔히 상대방에게 갑이 되려면 내가 뭔가 여유롭게 행동하고 뭔가 상대방한테 집착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물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틀린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상대방이 나에게 실제로 감정이 덜한 경우라면 이 방법론을 선택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끊어질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여러분이 당분간은 의뢰 입장으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내 다른 가치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에서 통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경우로 의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신 뒤에 거기에 걸맞는 방법론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론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되, 제가 각각의 방법론들에서 이 리스크가 어떤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다음에 5가지인데요. 자, 독립적인 자아 확립, 기준을 제시하고 스크리닝, 상대방의 빈 공간 채우기, 갈등 상황에서 감정 거두기, 그리고 미러링. 먼저 제가 이 독립적인 자아 확립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흔히 아시는 여유로운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긴 한데, 보다 좀 더 깊은 개념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쉬움이 없는 쪽이 갑이 된다라는 갑의 형성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이 내 감정 상태와 생활 상태가 이 상대방이 없으면 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도 이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상대방이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 내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내가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원인을 제거하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존심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라서 여러분 당연히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이라고 상대방한테 무조건 의존만 하고 싶고 상대방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 감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생활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도 뭐 매주 보던 것을 좀 격주로 보고 뭐 빈 시간에는 내 생활을 좀 더 채운다던가 일상에서 내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그 감정의 골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난 앞으로 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이렇게 백날 되뇌어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 이 각 방법론마다 리스크를 말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이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다 보면요. 이 상대방이 얘가 지금 좀 달라졌는데? 나랑 이별을 생각하나? 왜 이렇게 나한테 요즘 예전이랑은 다르게 무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로 상대방의 감정이 좀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 또한 나와의 관계에서 이별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 때는 이 시간과 교류의 절대적인 총량은 좀 줄이되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 뭐 애정 표현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까지 내가 자제를 한답시고 너무 과하게 줄여버리면 상대방이 아예 이별적으로 생각이 기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론으로 이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추게 하기. 이건 그냥 듣기에는 뭔가 갑의 입장에서 이 갑의 입장을 견고하게 만들 때 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스크리닝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갑의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권력을 깎아내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방식인데 어떠한 기준을 하나 정했고 상대방도 거기에 납득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부터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프레임 자체가 상대가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모자라고 미달된 그런 프레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갑의 입장이든 을의 입장이든 뭐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말을 싸울 때 막 한다든지. 자, 이런 예시를 봤을 때 보통 말을 막 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감정이 격해져서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 상대방이 좀 감정이 괜찮을 때 얘기를 하면 말을 막 하면 안 된다. 이 상대방도 납득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싸울 때든 평소에든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막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상대방도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그 관계의 갑을과 관계없이 인정을 하겠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참고 넘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나한테 앙금으로 쌓인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계에서 갑이니까 이 자신의 갑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억지를 피우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너 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상대방이 자기 혼자 뭐 찔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런 상황마저 이유 없이 이게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이 약간 이별을 생각하는 것처럼 좀 대화를 피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을 해서 이 태도를 다시 매달리는 형태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 버리고 나면요 진짜 다시는 이 사람에게 이 방법론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잘못한 게 없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관계에서만 뭔가 가불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 써야 효과가 있는 방법론이라는 거 알고 갑시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의 빈 공간 채우기.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갑이 되는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굳이 상대방이 우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 또한 상대방한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거나 이래도 쉽게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이 대체가 가능해지거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상처 입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여기게 된다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 생활이 고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더러워도 참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뭐 우리가 다른 회사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뭐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고 미련 없이 이 회사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나한테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디에 결핍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서는 외로움에 뭐 잘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부분을 채워주면 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만약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뒤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채워준다면 이 구조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의존도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무조건 결핍감이 없는 상대를 의존하게 하거나 현재 의존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의존하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존을 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는 큰형이 이 동생들을 다루는 것처럼 이 큰형이 더 경험이 많다 보니까 큰형의 말이 웬만하면 맞는 이전들의 경험들이 있고 동생들은 뭐 여기에 썩 달갑지는 않지만 큰형의 권력과 이미 증빙된 결과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따라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전자는 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의뢰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는 이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데 이때 리스크에 대해서 말해드리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인지하기에 평소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항상 휘둘리고 줏대가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저 나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이야. 즉,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절대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갑의 태도를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헌신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로 인식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연애를 하던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이 방법론이 효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거두는 모션. 자, 일반적으로 이 갑과 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 상황에서는 갑이 을을 윽박지르는 형태의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뭐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뭐 굉장히 좀 성숙하고 그래서 뭐 을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 합리적으로 그 갈등을 조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사실 불만도 없을 것인데 이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이 전자에 윽박을 지르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윽박을 지르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 중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내 생각이 틀리고 이 사람의 의견이 뭔가 일리성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간에 윽박을 지르고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기고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상대방을 같이 이기려고 뭐 우리도 좀 폭발적인 그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분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관계 관성상 이 사람이 인지를 하기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의뢰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대방이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내가 포기해 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면 이런 표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여기서 그래 지금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면 야, 언제는 우리 관계에서 네가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한 적 있어? 항상 내가 잘못한 거로 끝난 거 아니야? 오히려 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신호냐면요, 상대방한테 내가 관계를 포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일단 이것 자체로 뭐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 뒤집을 만한 그런 의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서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는 이 상대방이 내 이런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더 분노를 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도 좀 화나 이런 것이 사그라들면요, 그게 이 상대방한테 불안감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적인 감정에 넘어가서 뭐 갑자기 말을 와다다다 하거나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계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대화를 끝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마지막 미러링입니다. 이건 이 갑의 입장에서도 을의 입장에서도 참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상대방의 과오에 대해서 이 미러링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방이 불만을 야기하면 그 논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바로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실제로 제 주변에 이걸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 예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쪽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야, 나 원래 채식주의자인 거 알지? 너 지금 나랑 고기 먹으면서 고기 몇 점이나 먹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고기 몇 점 먹은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함정에 빠뜨리고 내 길을 꺾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내가 너랑 지금 냉면을 먹고 있는데, 내가 냉면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배를 몇 입 먹었어? 당연히 상대방도 맞추지 못했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정도는 주의 깊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 상대방이 제시한 논지를, 이 상대방이 제시한 매개체를 그대로 미러링을 해서 돌려주는 형태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밥을 먹고 나서 한강에 놀러 갔대요. 이 한강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둥근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부터 내가 이걸 돌릴 건데 넌 이걸 내가 몇 바퀴를 돌리는지 세줘. 얼마나 내가 건강해지는지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건데 신경 써줄 수 있잖아. 자, 여러분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독하긴 한데 효과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시는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상대방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요, 상대방이 이 뒤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격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은 행위가 아니라 좀 뭐 큰 행위 같은 데서 상대방이 뭐 야, 너랑 나랑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뭐가 달라? 너는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왜? 너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한 건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이 대답을 못하는 순간부터는 상대방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미러링은 꽤나 효과적인 것이지만 문제는요, 이걸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뭐 그 상황이 다 지나고 사용을 하면 이제 좀 뒷북 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미러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추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걸 미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관계를 개선을 시키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갑을이 형성되는 원리와 상대방이 지금 관계에서 갑일 때의 경우의 수들, 그리고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 이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참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조율하는 능력도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연애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